논 열맞이기를 내드릴 테니 내 아버님을 왕우장상 나는 자리에 모셔주시오. 한도헌이 낯선 나그네의 손을 덥석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는 용하다는 직관 하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도헌은 아들의 과거 급제를 위해서라면 곳간이라도 통째로 내놓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에게는 아무도 짐작 못할 속셈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 학소골의 구두쇠 양반.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 깊숙한 골짜기에 학소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루미가 둥지를 튼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밭을 가진 이는 단연 한도헌이었습니다. 기와 집 처마가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곳간만 세 채나 되었지요. 허나 그 재물에 비해 인심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올해도 소장료를 반이반은 더 걷어야겠다. 흉년이라 핑계대는 놈들이 태반이니 도헌은 마당에서 곳간지기에게 이렇게 명하곤 했지요. 소작인들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게 늘 부족했습니다. 양반님네 곳간은 해마다 느는데 우리 살림은 해마다 주는구먼. 논의를 하던 최서구 노인이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젊은이가 조용히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댁마님은 밥 한 그릇 인심도 야박하다지요. 도헌에게는 서른을 바라보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원, 과거 급제를 목표로 서울을 오가며 공부하는 처지였지요. 허나 지원은 벌써 3번이나 낙방한 터였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도 낙방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떨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헌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필시 조상님 묘자리가 시원찮은 탓이다. 도헌은 평소에도 풍수지리에 유난히 집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일이 꼬일 때마다 늘 묘자리 탓을 하곤 했지요. 아버님, 그것은 직관이 정한 자리가 아닙니까? 어찌 자리 탓만 하십니까? 지원이 조심스레 반문했습니다. 닥쳐라. 그때 그 직관이 돌팔이었는지 어찌 알겠느냐. 도헌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곰방대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그 소란에 안채에 있던 부인까지 마당으로 나왔지요. 영감, 대체 무슨 일로 이리 언성을 높이십니까? 우리 지원이가 또 낙방했다지 않소. 이게 다 아버님 산소 탓이오. 도헌은 씩씩거리며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 양반은 예나 지금이나 남 탓, 조상 탓뿐이시니. 그날 이후 도헌은 더욱 명당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에 용하다는 직관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지요. 허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영감님 댁 조상 묘자리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시지요. 도헌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실력 없는 놈들이 괜히 어려운 소리만 하는구나. 그렇게 도헌은 마을에서 은근히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허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장. 흉몽과 예언.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 도헌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발노인 하나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요. 내 아비의 묘가 흉지에 있다. 서둘러 옮기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미치리라. 도헌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려 도무지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필시 조상님이 노하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튿날 아침 도헌은 곧장 마을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 간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훈장은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조상 꿈이라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로부터 그런 꿈은 묘자리 흉조로 여겨왔습니다. 도헌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용한 직관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근방에는 딱히 소문난 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먼 데서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훈장의 말에 도헌은 속이 타들어갔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헌은 종들을 불러 모아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이 근방 고을을 다 뒤져서라도 용한 직관을 데려오너라. 찾아내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학소골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 댁나리가 직관을 구한다고 절이 야단이시라네. 묘자리 하나에 절이 목을 매다니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혀를 찼지요. 그 중에는 도헌의 인색함에 이를 갈던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 재물이 얼만데 직원한테는 또 얼마나 퍼줄는지 원. 최서구 노인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학소골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발걸음을 들여놓았지요. 세장. 낯선 나그네 서봉구. 키는 크지 않으나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사내였습니다. 보찜 하나 짊어지고 다 해진 집신을 신은 채였지요. 사내의 이름은 서봉구였습니다. 봉구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요즘 무슨 큰일이라도 있습니까? 다들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안악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요. 저 위 기와집 나리가 직관을 구한다고 온 마을을 들쑤시고 있답니다. 묘자리를 옮겨야 아들이 급제한다고 믿으시나 봅니다. 봉구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군요. 봉구는 짐짓 무심한 척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논에서 일하던 최서구 노인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어르신, 잠시 여쭙겠습니다. 저 위 기와집 나리는 어떤 분입니까? 최서구는 낯선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마시게. 소장료는 야박하게 거두면서 인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양반이라네. 흉년에도 곳간 문 한 번 열어준 적이 없지. 그런데 요즘은 아들 과거 급제에 미쳐서 명당 타령만 하고 있다네. 봉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군요. 소작인들은 굶주리는데 나리는 명당 타령이나 하고 계시니. 그러게 말일세. 저런 양반한테 뭐라도 한 방 먹였으면 좋으련만. 최서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봉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언가를 곱씹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봉구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봉구의 고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반이 있었지요. 그 양반은 소작인들의 논을 헐값에 빼앗고 봉구의 아버지를 빚쟁이로 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봉구는 그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게 되었지요. 세상에는 도원 같은 양반이 참 많기도 하구나. 봉구는 낮게 중얼거리며 학소골 마을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한 가지 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 양반이 그리도 명당을 찾는다면
내가 한번 직관 노릇을 해볼까. 봉구는 사실 젊은 시절 이곳저곳을 떠돌며 풍수 흉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것은 아니었으나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재주만큼은 남달랐지요. 어차피 저런 양반은 그럴듯한 말과 위험 있는 태도만 갖추면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다. 봉구는 씩 웃으며 보찜을 고쳐 메었습니다. 그날 밤 봉구는 마을 어기 낡은 선앙당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보찜 속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지요. 그것은 예전에 우연히 얻은 풍수 책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럴듯하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봉구는 밤새 두루마리를 읽으며 직관 행세를 위한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예장, 가짜 직관, 무경도사. 이튿날 아침 봉구는 마을 장터에서 낡은 도포 한 벌을 구해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나침반처럼 생긴 작은 목판, 즉 폐철을 흉내 내어 만든 물건을 찼지요. 수염은 없었으나 눈매를 짐짓 근엄하게 다잡으니 제법 도사 티가 났습니다. 봉구는 스스로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무경도사다. 봉구는 지팡이를 짚고 도헌의 기와집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대문 앞에는 도헌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지요. 걔 누구시오? 도헌이 낯선 도사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위는 무경이라 하오. 전국을 떠돌며 명당을 찾아들이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소이다.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다 집안에 근심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소. 도헌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 도사님, 마침 제가 애타게 찾던 분이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도헌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봉구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봉구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태연히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영감, 대체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봉구는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헌은 기다렸다는 듯 그간의 사정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세 번째 낙방, 간밤의 흉몽, 훈장의 말까지 빠짐없이 고했지요. 봉구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과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영감댁 조상님의 산소, 좌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도헌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사님, 부디 살펴봐 주십시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발품을 팔아 다니는 몸이라 값을 함부로 매길 수는 없소이다. 허나 산세를 살피는 데 드는 노고와 정성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 봉구가 슬쩍 뜸을 들이자 도헌이 다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여비는 넉넉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저 좋은 자리만 찾아주십시오. 봉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지요. 그리하십시다. 내일 아침 산소부터 살펴보러 갑시다. 그날 저녁 봉구는 도헌댁에서 진수성찬을 대접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며 봉구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지요. 이 댁 소작인들은 굶주리는데 직관한테는 이리도 후하시구나. 이튿날 새벽 봉구는 도헌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인 여럿이 짐을 지고 따랐지요. 산소에 도착한 봉구는 폐철을 이리저리 돌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봉구가 낮게 신음하듯 중얼거리자 도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사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자리는 청룡이 끊기고 백호가 등을 돌린 형국입니다. 쉽게 말해 자손에게 복이 흐르지 못하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자리요.
도헌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당장 옮겨야지요. 제가 새로운 명당 자리를 찾아드리리다. 봉구는 여유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소작인 몇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5장. 첫 번째 명당, 진흙구덩이. 봉구는 며칠간 산과 들을 돌아다니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실은 마을 지형을 살피며 어디를 골탕 먹일지 궁리하는 중이었지요. 그러던 중 마을 뒤편 습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걸음을 잘못 디디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곳이었지요. 저기가 딱 좋겠구나. 봉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튿날 봉구는 도헌을 데리고 그 습지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산세를 보십시오. 봉구가 손을 들어 습지 뒤편 야트막한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주작이 앞을 지키고 현무가 뒤를 받치는 형국입니다. 이만한 자리가 없소이다. 도헌은 감탄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도사님, 어쩐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물론 도헌은 풍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구의 위험 있는 말투에 훌려 넘어갈 뿐이었지요. 허나 이런 자리는 함부로 손대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먼저 땅의 기운을 달래는 재를 올려야 하오. 재물이 꽤 필요할 것이오. 도헌은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봉구는 돼지 1마리, 술 5동이, 비단 3피를 요구했습니다. 도헌은 그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지요.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봉구는 능청스레 제상을 차리고 알아듣기 힘든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들었던 판소리 사설을 뒤섞어 지어낸 헛소리였지요. 천지신명이시여, 학소골 한씨 가문의 조상님을 이 명당에 편히 모시게 하소서. 도헌은 그 앞에서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지요.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그러게 말이야. 나리만 신나서 절을 올리시는구먼. 제가 끝나자 봉구는 마침내 이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습지 옆 언덕으로 몰려갔습니다. 허나 땅을 파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는 족족 물이 스며 나와 구덩이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도사님, 땅에서 자꾸 물이 솟아납니다. 이래서야 어찌 이장을 합니까? 하인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봉구에게 달려왔습니다. 봉구는 짐짓 놀란 척하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것은 땅속 용맥이 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필시 제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도헌은 진흙탕이 된 구덩이를 보며 낙심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사님,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조금 더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 듯합니다. 다시 살펴보리다. 봉구는 태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이날 헛되이 파헤쳐진 구덩이를 메우느라 하인들은 하루를 꼬박 고생해야 했습니다. 봉구는 이미 받은 재물 값은 돌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영감,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명당을 찾는 길이 원래 쉽지 않지요. 봉구는 능청스레 도헌을 다독였습니다. 도헌은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봉구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장. 월선의 등장. 그 무렵 학소골에 또 한 명의 낯선 여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월선, 한때 인근 고을에서 이름난 기생이었던 여인이었지요. 허나 지금은 화려한 치장을 벗고 수수한 무명옷 차림이었습니다. 월선은 사실 봉구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고을을 떠돌며 종종 손발을 맞추곤 했지요. 봉구가 미리 인편으로 소식을 넣어둔 터라 월선은 계획대로 학소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스스로를 신을 모시는 무녀의 제자라 소개했습니다. 소녀는 도사님을 모시고 다니며 신령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도헌은 월선의 그럴듯한 말투와 단아한 몸가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사님 곁에 이런 분까지 계시니 더욱 믿음이 가는구려. 월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봉구와 월선은 선앙당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오라버니,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엔 또 어떤 양반을 골탕 먹이시려고요? 월선이 장난스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 위 기와집 나리인데 인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다. 소작인들은 굶주리는데 직관한테는 아낌없이 재물을 쏟아붓더구나. 봉구가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크게 한몫 뜯어내야겠습니다. 월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허나 오라버니, 너무 오래 끌면 정체가 들통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 이번 명당만 마무리되면 조용히 이 마을을 뜰 생각이다.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다음 계략을 궁리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월선은 도헌댁에 드나들며 신령의 뜻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말을 흘렸습니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명당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만약 중도에 그만두면 오히려 큰 화가 미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도헌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부가 있겠소.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지요. 한편 도헌의 아들 지원은 이 모든 소동을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래도 저 도사가 미덥지가 않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닥쳐라. 내가 급제를 못하니 이렇게라도 해보려는 것 아니냐. 도헌은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원은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지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7장. 두 번째 명당, 남의 밭. 봉구는 두 번째 명당 자리로 마을 어귀의 넓은 밭 하나를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공교롭게도 최서구 노인의 밭이었습니다. 봉구는 미리 최서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잠시 어르신 밭을 이용하는 척해야겠습니다. 물론 진짜로 파헤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최서구는 봉구의 속셈을 짐작하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자네, 아주 재미난 짓을 벌이고 있구먼. 좋네, 얼마든지 이용하시게. 이튿날 봉구는 도헌을 그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영감, 이 밭이야말로 진짜 명당입니다. 지난번 자리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도헌은 밭을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나 도사님, 이곳은 최 노인의 밭이 아닙니까? 어찌 여기에 산소를 씁니까? 땅이야 사면 그만이지요. 저 밭을 사들이시면 됩니다. 봉구가 태연히 답했습니다. 도헌은 곧장 최서구를 불러 밭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서구는 짐짓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값을 한껏 높여 불렀지요. 제 밭이 원래 기름지기로 소문난 곳이라 값이 조금 나갑니다. 도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값을 치렀습니다. 명당을 위해서라면 재물이 아깝지 않은 눈치였지요. 봉구와 최서구는 뒤에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밭을 사들인 도헌은 곧바로 이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허나 이번에도 봉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질질 끌었습니다. 태길이 아직 맞지 않습니다. 보름 후에나 길일이 옵니다. 재물도 지난번보다 더 정성스레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헌은 봉구가 시키는 대로 소 한 마리와 쌀 20가마니를 더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도헌의 곳간은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마을 소작인들에게는 여전히 곡식 한 톨 나눠주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저 나리는 직관한테는 그리도 후하면서 우리한테는 어찌 저리 야박한지. 소작인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소문이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8장. 의심하는 눈초리, 진짜 직관. 그 무렵 이웃 고을에서 진짜 직관 하나가 학소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허도명, 근방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허도명은 우연히 주막에서 학소골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경도사라니,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허도명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풍수를 오래 공부한 그의 눈에는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지요. 내 직접 가서 살펴봐야겠다. 허도명은 곧장 학소골로 향했습니다. 마침 도헌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봉구가 마당에서 도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허도명은 대문 밖에서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봉구의 말투와 패철 다루는 손짓을 유심히 살폈지요. 저것은 제대로 배운 자의 손놀림이 아니다. 허도명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영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도헌은 낯선 이의 등장에 눈을 끔뻑였습니다. 뉘신지. 소인은 허도명이라 하오. 오랫동안 풍수를 공부해온 사람이외다. 허도명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지요. 봉구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나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동업하시는 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소인은 무경이라 하오. 봉구가 짐짓 여유롭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도명은 날카로운 눈으로 봉구를 훑어보았습니다. 무경도사라 어느 문화에서 배우셨는지 여쭤도 되겠소? 봉구는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소인은 딱히 정해진 스승 없이 홀로 천지 이치를 깨달은 몸입니다. 허도명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소이다. 이 덱산소의 좌향이 어찌 잘못되었다 하셨는지 소인에게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소? 봉구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허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것은 저만의 비법이라 함부로 다른 이에게 발설하기 어렵소이다. 봉구가 능청스레 말을 돌렸습니다. 도헌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도사님들이시니 함께 상의해서 명당을 찾아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허도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좋겠습니다. 소인도 함께 산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봉구는 순간 낭패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때 월선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자연스레 끼어들었습니다. 9장. 아슬아슬한 위기. 도사님, 산신령께서 오늘 밤 다시 현몽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월선이 태연한 얼굴로 봉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봉구는 그 말에 기지를 발휘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산소를 살피기 어렵겠소이다. 신령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이니 말이오. 허도명은 미심쩍은 얼굴로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령의 현몽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군요. 소인도 함께 지켜보고 싶소이다. 봉구는 순간 말문이 막혔으나 곧 다른 핑계를 짜냈습니다. 허나 도사님이 함께 계시면 신령께서 부정을 타신다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저와 이 아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외다. 허도명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소이다. 소인은 며칠간 이 마을에 머물며 지켜보리다. 봉구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허도명이 마을에 머무는 한 언제 정체가 들통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날 밤 봉구와 월선은 다시 선앙당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라버니,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저 진짜 직관이 계속 캐물으면 큰일 납니다. 월선이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다.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바로 이 마을을 뜰 생각이다. 허나 그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한몫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봉구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곶간지기 하나가 도원에게 은밀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우연히 저 무경도사가 선앙당에서 웬 여인과 몰래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이 뭔가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도헌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허튼 소리 말 거라. 도사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 허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무렵 아들 지원 또한 아버지 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원은 인근 고을을 돌며 무경이라는 도사에 대해 수소문했지요. 허나 어디를 가도 그런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리 이름을 날린다는 도사인데 아무도 모른다니. 지원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알아보았는데 무경이라는 도사는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가짜 직관인 듯합니다. 도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 가짜라니. 그럴 리가 없다. 도헌은 애써 아들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쏟아부은 재물이 만만치 않았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이지요. 허나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10장. 세 번째 명당, 최대의 계략. 봉구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봉구는 마지막으로 가장 큰 판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 점 찍은 곳은 다름 아닌 도헌 자신의 안채 뒤뜰이었습니다. 영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봉구가 짐짓 흥분한 표정으로 도헌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신령께서 현몽하시어 진짜 명당은 다름 아닌 이 댁 뒤뜰이라 하셨습니다. 도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뒤뜰이라니 그것이 참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한 집에 어우러지면 그 복이
배가 된다 하셨습니다. 허나 이만한 명당을 얻으려면 그만한 정성이 따라야 합니다. 봉구가 뜸을 들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도사님. 이번엔 특별히 황금 100냥이 필요합니다. 신령께 바칠 큰 제를 올려야 하니 말입니다. 도헌은 순간 멈칫했으나 아들의 급제를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안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봉구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만하면 그동안의 노고를 모두 보상받고도 남을 액수였지요. 허나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곶간지기가 도헌에게 달려와 다급히 고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무경도사와 그 여인이 짐을 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을 뜨려는 눈치입니다. 도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 그렇다면 정말로 가짜였단 말이냐? 도헌은 그제야 지원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하인들을 모아라. 그놈들을 붙잡아야 한다. 도헌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구와 월선이 보찜을 챙겨 대문을 나서려는 찰나였지요. 11장. 정체가 드러나다. 개 섞어라. 도헌이 마당을 가로질러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봉구와 월선은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사님, 어찌 이 야심한 밤에 짐을 꾸려 나가려 하십니까? 도헌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봉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이제 더는 속일 수가 없겠구려. 솔직히 고하겠소. 나는 정식으로 풍수를 배운 직관이 아니오. 도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동안 내게서 뜯어낸 재물은 대체 어찌 된 것이냐? 이 사기꾼 같은 놈, 여봐라, 당장 이놈을 묶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봉구와 월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월선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손을 쓸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최서구 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곶간지기가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기별을 넣었던 것이지요. 날이 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최서구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이놈이 나를 속여 재물을 뜯어낸 사기꾼이라네. 당장 관아에 넘길 것이야. 도헌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허나 그 술렁임은 도헌이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사기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리께서도 우리한테 떳떳하십니까? 최서구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도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장료를 과하게 거두신 것도, 흉년에 곶간 문을 걸어 잠그신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도사한테는 황금 100냥도 서슴없이 내놓으시면서 우리한텐 쌀 한 톨 아끼셨지 않습니까? 주변에 모인 소작인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작년 소장료도 부당하게 곱절이나 걷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도헌은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요. 영감, 나는 분명 영감을 속였소. 허나 그 재물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생각해 보셨소. 봉구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작인들의 피땀으로 채운 곳간에서 나온 재물이 아니오?
도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리느냐. 당장 관하로 끌고 가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 아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2장. 원님의 등장. 도헌이 미리 사람을 보내 관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아전들은 봉구와 월선을 포박한 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이튿날 원님이 직접 마당에 나와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로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저자가 정령 가짜 직관 행세를 하여 영감을 속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원님이 봉구를 향해 물었습니다. 봉구는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답했습니다. 예, 원님. 소인이 직관 행세를 하여 영감을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원님, 소인이 뜯어낸 재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길 청합니다. 원님은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봉구는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도헌이 소작인들에게 과도한 소작료를 거둔 일, 흉년에도 곳간을 걸어 잠근 일까지 빠짐없이 고했지요.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마당에 모인 소작인들도 하나둘 나서서 저마다의 사정을 고했습니다. 원님,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서구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흉년에 저희는 나무 껍질로 연명했으나 저 대꽃가는 미어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소작료도 관례보다 곱절이나 걷어가셨습니다. 장부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소작인들도 저마다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님. 원님은 그 하소연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곳간지기를 불러오너라. 소작료 장부를 가져오라 이르라. 곳간지기가 불려와 그간의 장부를 아뢰었습니다. 장부에는 과연 소작인들이 구한 대로 해마다 소작료가 부당하게 불어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원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감, 이것이 사실이요? 도헌은 진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라 어쩔 수 없다니. 가짜 직관에게는 황금 100냥을 서슴없이 내놓으면서 말이오? 원님의 목소리가 매섭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도헌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3장. 마당의 판결. 원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사기꾼부터 다스리겠다. 원님의 시선이 봉구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직관 행세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죄다. 봉구는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벌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내가 그 재물의 근원을 스스로 고하고 소작인들의 억울함을 대신 아랜 점은 참작할 만하다. 원님의 말에 봉구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를 30대로 다스리고 마을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벌을 마치겠다. 봉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아시겠습니까, 원님? 아전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저 여인은 그저 곁을 도운 자이니 매 없이 함께 추방하는 것으로 하라. 월선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의 시선이 이번엔 도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도헌, 그대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도헌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소작료를 부당하게 걷고 흉년에도 곳간을 걸어 잠근 죄를 어찌 벗겠는가. 지난 3년간 부당하게 거둔 소작료를 낱낱이 계산하여
소작인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마당에 모인 소작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가짜 직관에게 홀려 재물을 탕진한 것 또한 그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번 일을 깊이 새겨 앞으로는 인심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라. 도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이 재물이 다 네 덕에 모인 것인데 이런 망신을 당한단 말인가. 도헌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허나 마당에 모인 소작인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노릇이로세. 저 인색한 양반이 저리 혼쭐이 나다니. 최서구가 흡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원님은 마지막으로 봉구를 향해 나직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궁금하구나. 봉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서봉구라 하옵니다. 실은 소인의 아버지도 어느 인색한 양반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같은 양반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한 번쯤 골탕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죄는 죄대로 다스렸으나 그 마음만은 아주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구나. 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떳떳한 길을 찾아보거라. 봉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님. 그렇게 마당에서의 판결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4장. 몇 달 후, 학소골. 매를 맞고 마을 밖으로 추방된 봉구와 월서는 함께 다른 고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라버니, 이번엔 정말 크게 당하셨습니다. 매 30대라니 괜찮으십니까? 월선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저 인색한 양반의 콧대를 꺾어 놓았으니 매 값은 충분히 한 셈이지. 봉구가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한편 학소골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님의 명대로 도헌은 지난 3년간의 부당한 소작료를 낱낱이 계산해 돌려주었습니다. 소작인들은 오랜만에 손에 곡식을 쥐고 활짝 웃을 수 있었지요. 이게 얼마 만에 넉넉한 살림인가. 참으로 다행일세. 최서구 노인이 곡식 자루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헌은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지요. 내가 그동안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도헌은 아들 지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제부터는 소작료를 낮추고 흉년에는 곳간을 열도록 하자꾸나. 지원은 아버지의 말에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그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도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학소골의 인심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헌은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는 일이 잦아졌지요. 지원 또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이듬해 지원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나리.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헌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요. 이 모두가 조상님 은덕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한 덕분이겠지. 지난날 그토록 명당을 찾아 헤매던 도헌이었지만 이제는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은 듯 했습니다. 15장.
마무리. 그 후로도 서봉구와 월서는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인색한 부자들을 상대로 종종 꾀를 부렸다고 전해집니다. 허나 두 사람이 노리는 것은 늘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남몰래 눈물 짓는 이들의 억울함이었지요. 학소골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가을, 가짜 직관이 벌였던 소동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명당이란 땅속 깊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땅의 좋은 기운을 찾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부터 살필이리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그날의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